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대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후보들 막판 유세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반란 행위 아닙니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의 중퇴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안 나오면은 무슨 영부인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지혜는 꼭 학교 많이 다닌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저는 보시오. 저는 방탄조끼 없어요. 방탄조끼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저의 방탄조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범죄 일람표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계속 뜰 겁니다. 그 발언은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각 후보들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선거 막판인데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 후보들마다 좀 힘줘서 말하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후반에 접어들면서 악재들이 이제 각 후보 측마다 터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의 상습 도박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 김혜경 여사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된 가족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의 단계입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자녀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로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잃었다, 이걸로 퉁치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입금된 금액은 2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따서 다시 입금했다?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상습 도박에서 23배의 수익률이 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검증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의 모두 전부와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민주당 출신 인사잖아요. 제가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 출신이고 여고, 고졸, 그리고 노동자 비하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시중은행에도 여상을 나와서 지점장, 센터장, 그리고 부행장까지 가는 사례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간에 주장했던 계층 사다리라고 하는 부분에 정면 배치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러한 인식이 민주당의 인식과 결부하느냐?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사과한다고 내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사과가 아직도 없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간에 주장했던 계층 사다리 복원이라는 게 허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졸 노동자들이 신분 상승을 깨하고 그리고 계층 사다리 복원을 통해서 상향 평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선 선거에서도 막판이 되면 될수록 좀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은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후보들 간에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네거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의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뭐 선거 때마다 보던 장면들이죠. 하지만 이번 선거 자체가 그렇게 그러한 네거티브전으로 승패가 결정될 만한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이 불쾌감이 과도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어제도 이 광화문 이 전체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세력들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결국에는 집회를 굉장히 크게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 전광훈 후보 이렇게 세 명 자체가 그 연합된 어떤 이 흐름으로 지금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될까? 저는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의문이 있고요. 유권자들 자체는 지금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성숙하게 고양시켜 왔던 대한민국을 이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 실정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GDP 성장률 다 1%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지난 1분기 이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경제 성적표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지난해 100만 명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이러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오히려 크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각 후보들 막판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발언들 저희가 대략적으로 짚어봤는데 하나하나 좀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어쨌든 거리를 둔다고 해야 될까요?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제도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또 언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저께 당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에 따르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또 흔히 얘기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정말 함께 가는 수평의 관계로서 당이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제도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지금이라도 더 침묵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모습이 본인이 정말 관종이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미 탈당을 한 사람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오죽하면은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제 지역의 얘기를 잠깐만 설명드려도 김문수 후보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희가 끊임없이 사과드리고 반성했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을 팔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히 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간에 그렇게 비호했던 당내외 흔히 말하는 윤핵과 친윤 세력들도 스스로 입장을 거취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도화한 당헌 당규 개정 이후에 당이 정말 변화했구나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당연히 공식적으로 절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본인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는 공식적으로 계속 자제해라. 더 이상 나서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계엄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 이재명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의 그런 발걸음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도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입니까? 후보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대표적인 인물, 이거 지금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아마 내심 저는 흐뭇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덕에 힘입어서 장관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에서 부정선거 집회를 열고 그런 것들 쫓아다니던 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그 장관직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계엄 같은 과정들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봉장에 서게 되면서 사실상 자유통일당의 어떤 이 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서 주류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게 되면 본인은 그 주류축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아마 그런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이 과연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앞으로 가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사라졌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한덕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대선판을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오히려 후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지실 법도 하고요. 저러한 캠페인 자체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단체 관계자를 고발했다고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는 반칙으로 지금 국민의힘 측과 그 관계된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직접 국가에 돈을 들여가지고 댓글 작업을 하고 댓글 부대를 운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체포되고 지금 처벌까지 받았어요. 대단히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어떤 기자가 직접 그곳에 잠입해가지고 하루 이틀 취재한 게 아니고 수개월을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 잠입 취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속살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여기 이 단체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는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이미 김문수 후보가 2018년도부터 그런 칼럼을 쓰고 그 이후부터 그런 강연을 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분이 이 손모 씨라는 분이 대표인데 이분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지금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들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여기에서 결국 이 늘봄 학교라고 하는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댓글 부대원들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댓글이 달렸느냐 대부분 극우적인 메시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민주주의의 이 반칙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그것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불가피하겠죠. 민주주의의 반칙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수의 품격이고 보수가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세력의 모습입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과연 민주당이 그러한 억지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을 아실 겁니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50% 안 되는 지지율로 당선될 때 결정적인 당선 기여를 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있는 정당이 과연 김문수 후보와 상관이 없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 억지 주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이 보도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어떤 언론인지 아마 모든 국민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캠페인의 프레임을 작동하고자 했던 이재명 대 김문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 그리고 이재명 대 극우와의 싸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당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벗어났고, 그리고 이재명 대 김문수의 싸움이에요.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거 막판에 들어와서 오히려 역네거티브를 하는, 정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게 네거티브거든요. 그럼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검증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중단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후보와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니틀 스쿨이라고 하는, 니박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 막판에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시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책을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주제도 외교 안보에 관한 내용, 뭐 개헌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 인지극을 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장소였다면 기업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혹시 욕을 하나요? 그러면은 그냥 욕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그 욕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그 기업에 붙을 수가 없겠죠. 토론회는 대국민 면접을 보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오물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성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은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1, 2차 토론회를 통해 일정 부분 상승 곡선을 좀 그렸던 것은 사실이나, 세 번째 토론회에서 그러한 이 실정을 거듭했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태도와 반성하는 태도, 사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지지층에게만 그냥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40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별칭에 딱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나와가지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애국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지층에게만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대국민적 실망, 이것을 이제 막기는 굉장히 좀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셨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본선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와 민주당의 진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 고발, 그리고 무고, 이것은 두 사람 간의, 두 당 간의 다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행위라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그러한 법을 개정해서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소 조항을 위민설법하는,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정당이 과연 부적절했지만 이렇게 허위사실로 또 고소할 수 있을까? 저는 상대적인 원리에서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사실 사과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정면 돌파, 또 사과한 다음에 또 정면 돌파,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사실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고, 보수에서 이제 실망한 그런 이탈층, 그리고 민주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실망한 그런 지지층, 그리고 중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러한 토론에서의 공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진흙탕 싸움을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결국은 보수에서 이탈한 그러한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 이 지지층에서도 이탈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은 이탈하지 않겠죠. 다만 이 지지층이 다시 이재명 후보한테 간다? 그렇게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어떤 미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로 지지층이 올 수는 있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일명 험지로 불리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계속 내왔던 대로 이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정책 공약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바이오나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을 한번 지역의 동력으로 삼아보자. 그리고 부울 경역에 대해서는 해양 강국으로 다시 한번 해양 수도의 지위를 만들고 한번 도약을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또 그동안 보수 강세 지역으로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서 그동안 대구 경북은 20% 초반대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 30% 이상의 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할 텐데 특히나 저는 통합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진영 간의 너무나 이 극단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이 지방들의 이 국민들은 굉장히 신물나는 현실들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정치로 인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괜찮은 결과를 도출해내서 국민들께서 좋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원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오늘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기지사 8년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4년을 지냈고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 지사 8년간에 국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GTX나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파주 LED 단지 이런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사 4년 동안에 기억나는 거라고는 대북 불법 송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아마 이번 선거의 판세가 결국은 경기도에서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대구와 부산 그리고 충청 이런 지역은 한동훈 전 후보가 지원 유세를 하면서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각축전을 벌이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승부처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을 하면서 특히 경기도 그리고 그간에 못 갔던 서울의 서북 지역이나 이렇게 강북 지역에 더 공을 들이면서 더 지지층을 끌어올리고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약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마지막 날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적을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저희들이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각 후보들이 저마다 내놓고 있는 부분 또 유세 동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장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덕성과 좀 유능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일단 사과와 반성을 매일매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 들어오기 전에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가 이 계엄 이후부터 비대위원장들을 맡아가지고 끊임없이 옹호하는 발언들을 오히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보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도덕성을 강조한다고 한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심에 반영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을 준수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해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 화가 풀리실까 말까예요. 그런데 위헌 세력, 이 위헌을 또 옹호했던 그런 세력들에게 다시 표를 주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또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그동안 얼마나 방탄을 많이 해왔습니까? 또다시 풀려날 거 아닙니까?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폭망했던 것들, 외교관계 엉망이 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다 도돌이표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겨움은 사라지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진 않을 거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좀 유세 지역 언급해 주셨잖아요. 서울과 충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실 그 표심을 알 수 없는 곳이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또 공을 들이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 강조하고 있는데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좀 표심을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왜냐하면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도 중도층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나갔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본인도 아실 거예요.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남권의 민심이 돌아섰다는 걸 아실 거고 충청도 김문수 후보가 소폭 앞섰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은 본인이 믿었던 서울 지역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급하게 다시 이제 대구, 부산을 가는 그런 일정을 짰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프레임으로 자꾸 가두기 위해서 내란을 언급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실 앞서 있는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하겠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 저희 당을 가두기보다는 본인의 정당이 과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의 일방적인 개정에서부터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자나 당선인이 된 자의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광복 이후에 3심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이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4심 제도로 바꾸겠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공약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의 파면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사의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사가 탄핵이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도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관평가위원회를 연다 그래요. 법관이 법 해석을 잘못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법관을 징계하겠다 그러는데 평가위원회가 누가 구성하죠? 대법관은 어떻습니까? 시민단체 출신을 대법관에 앉히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정당이잖아요. 과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아니면 위민설법에 의한 그런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건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헌법 수호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일방 독재식의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처리했어야 옳죠. 하지만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